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고용정책이 어떻게 돼야 될 건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두시면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얘기를 할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스페인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월요일에 이제 자료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요즘 일들이 여러 가지 연초인데도 쫓겨서 파워포인트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글로 적은 것들을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자료는 프랑스하고 스페인을 다루고 있는데 원래는 2015년에 저희가 고용부 의뢰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들어보셨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 미국, 프랑스, 스페인 사례를 저희가 전부 다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미국 사례는 뭐 많이 좀 들으신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프랑스하고 스페인 사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로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 고용정책에서 핵심이 직업훈련이고, 그리고 직업훈련의 외연을 조금만 확장하면 지역 고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 고용 시스템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33페이지부터 이제 봐주시면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2013년 이후부터 16개 광역 시도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고용 혁신 사업들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고용 직업훈련 시스템은 중앙집권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중앙정부와 같이 일하는 전문기관들, 직업훈련의 경우는 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등의 전문기관들이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서포트하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중앙집권적 구조는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책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단일한 기준으로 모든 사업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중앙정부가 제대로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사회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와대 예전에 산업화 단계에서 포항제철을 일본 자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포항제철을 만들 때 청와대에다가 포항제철 공정표를 그려놓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신축과 관련된 사항들도 청와대가 이제 결정을 하는.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 청와대가 개입할 부분이 많지는 않았다. 이런 걸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산업구조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사회계층별 일자리 대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졌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사회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많은 사업들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이 고용이나 직업훈련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문제는 지역 자체도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아무래도 중앙의 경우, 예를 들어 뭐 직업능력개발원이라든지 저희 직업능력개발원이라든지 한국고용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기획,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역으로 국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당위가 존재하지만 뭐 대통령도 지방 분권 개헌을 이제 표방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에 대한 당위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퀘스천이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반의 고용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지방분권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 기반의 고용정책이 확산돼 나가는 것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해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 기반의 고용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역별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용정책에서 어떤 일을 할지 국가고용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아주 상세하게 디파인을 하고 그 활동들의 성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로 가셨어요. 우선 프랑스의 직업교육 훈련의 분권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되는데, 프랑스는 유럽 나라들 중에서 중앙 집권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연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유럽 나라들이 그 지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도 칸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스위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작은 나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 안에도 칸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집니다. 이 칸톤은 우리로 치면 뭐 한 도 정도 되는 그런 단위가 되는데, 그다음에 뭐 스페인 잘 아시죠? 스페인 최근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 그쪽에서 독립하겠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도 있죠. 벨기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그 안에도 또 이제 지역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조금 예외적으로 중앙 집권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부르봉 왕조 시대 때 그 절대 왕정을 추구했었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아니라 파리에 있는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폴레옹 시대까지 내려왔고 현대까지도.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중앙집권적 구조가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도 195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강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역적으로 분권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대가 됐다. 그래서 그 이제 사례들이 연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프리펙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도지사입니다. 도인데 여기는 도지사를 우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선출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도지사를 일종의 임명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정무부시장 정도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펙처에서 이 각 도지사들이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서 이제 그 리지널 카운슬, 우리로 치면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지방의회가 그렇게 연역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직업훈련에 걸쳐서 80년대 이후부터 2004년, 2014년 그때부터 지방의회가 직업훈련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는 지역 직업훈련 개발 계획 계약, 이름이 긴데 CPRDFP라고 합니다. 여기서 CPR에서 C는 컨트랙이고요, 영어 컨트랙이고, P는 플랜, R은 리전, 그다음에 D는 디벨롭먼트, FP는 이게 그 프랑스 말로 직업훈련은 포르마시옹 프로페셔널, 그래서 전문 형성, 이런 전문가로서의 형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P가 직업훈련입니다. 그래서 CPRDFP가 지역 직업훈련 개발 계획 계약. 이게 최근에 좀 바뀌어서 CPRDFOP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O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데, 이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그 간단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직업 안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가면 좋겠다. 성인들에게 어떤 경력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 그 최근에는 오리엔테이션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직업 훈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초기 훈련, 요거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하는 직업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일학습행제와 같은 어프렌티십 도제 훈련이 있고요. 구직자 대상의 향상 훈련이 있고, 세 번째로 취업자 대상의 향상 훈련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235페이지에서 각 지역에서 훈련 정책을 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CCREFP, 지역 고용 및 직업 훈련 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CCREFP는 법정기구입니다. 모든 26개 프리펙처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 프랑스가 지방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펙처의 개수를 줄이고 합니다만 여전히 CCREFP는 이제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자 합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리지널 카운슬, 지방의회 대표, 그 다음에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도지사 쪽, 그리고 지역의 사용자단체, 지역의 노동단체, 그렇게 해서 사자가 합의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공동의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CCREFP가 4개 영역을 대표해서 4개 영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 훈련기관 네트워크의 대표가 들어오고요. 옵서버터리라고 했는데, 이 옵서버터리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지역 노동시장 전문기관입니다. 지방에서도 지방발전연구원들이 있죠. 지역발전연구원들이. 근데 지역발전연구원은 예를 들어 도시개발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경제, 복지 이런 것 다 다루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 전문 분야별로, 지역별로 전문화된 옵서버터리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나 훈련 같은 경우는 고용 훈련에 특화된 지역별 옵서버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옵서버터리들이 이제 전문 기관 자격으로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CCREFP는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의 모든 직업교육 훈련을 다룹니다. 지금 지역인자위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인자위 활동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인적자원위원회는 지역인적자원위원회가 지역인적자원위원회가 관리하는 일부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만 이제 관리를 하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직업훈련이라든지 교육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죠. 근데 프랑스에서 CCREFP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업훈련을 이제 관리를 합니다. 조직 구성은 공동의장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이제 전문 이슈들을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26개 지역에서의 직업교육 훈련은 지역 직업훈련 개발 계획 계약 CPRDFP에 따라서 된다. CPRDFP는 지역별 ORM과 까리프라고 했는데, 이 ORM이 뭐냐면은 지역별 지역 노동시장 모니터링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마르세유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프랑스 말로는 프로방스 알프스 꼬트다주이르, 그래서 PACA가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됩니다. 프로방스 알프스 꼬트다주이르 지역이. 그 500만 명 정도 되는 곳에 지역 노동시장 모니터링을 하는 기구가 몇 명에 근무하냐면 정규직만 3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년 자기네들 노동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보고서들을 냅니다. 그 내용들이 당연히 또
이 CCR EFP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그 곳에서 3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노동시장을 계속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 CPR DFP의 내용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지역 무슨 뭐 인력 양성 계획, 그게 보통 이제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한 두세 명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두세 달, 서너 달 걸려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CPR DFP는 말씀드렸지만 CCR EFP의 기본적인 활동을 다 규정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대표와 지방정부 대표가 공동 사인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지방의회 의장 그리고 도지사가 사인을 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업교육훈련 활동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것이 엉터리로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까리프라는 것도 이제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일종의 좀 그 청소년 대상의 직업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것입니다. 사실 2011년 이전까지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직업훈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도제훈련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실업자 훈련이라든지 일부 이것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2011년 이후부터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사이에 콘트랙으로 이제 모두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 그림 504를 보시면 CPR DF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236페이지. 네, 됐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 보시면 CPR DFP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사이의 콘트랙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중앙에서는 무슨 일, 중앙정부는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걸 시행을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CCR EFP 플래니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포인터를 좀 주시겠어요? 이 CCR EFP 플래니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총회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지역에서 그 주요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한 20-30명 모여서 이제 하는 회의고 이 세크레테리아 테크니크라고 하는 것이 이 전문 지원 기관들이 이제 또 있고 이쪽에 또 그 CPR DFP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이밸류에이션 팀이 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4개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4개를 또 지원하는, 각각을 지원하는 또 지원 조직이 있고, 전문 지원 기관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는지 봅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PR DFP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완벽하게 아주 원활하게 되는 건 아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역은 전국의 축소판입니다. 하나의 지역을 가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산업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 문제, 노년 문제도 있지만 지방정부에 가도 청년 문제, 노년 문제가 있고 중앙 차원에서도 제조업 문제, 뭐 서비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지방에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방 차원에서의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실 지방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나 모니터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프랑스는 이제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CPR DFP, 다시 이제 236페이지로 돌아와서 CPR DFP는 5년 기간으로 이제 작성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2015년에 만들었던 거라서 업데이트 안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부터 다시 또 이제 5년짜리로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6개 장 그리고 33개의 계획, 160개의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표들이 제공되고 있다,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겠다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들의 달성 여부를 우리는 어떻게 측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런 계획을 보신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개별 사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서는 정부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예컨대 뭐 실적은 몇 명을 하겠다 이런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만, 정부가 내세우는 사업 계획에서는 지표들은 없고 그 각 행동 활동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표 지표들이 무엇인지는 없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까지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페인도 그렇지만 각 활동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갖는지를 이제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R-DFP의 진행 상황은 두 개의 과정, 정치적 과정과 기술적 과정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재밌는데, 정치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림이 넘어갔는데,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치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쪽에서, 어떻게 보자면, 좀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기술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쪽에서 이제 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술적 과정은 우리 지역에서 고용이 몇 명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거를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정치적 과정은 그것의 함의가 뭐냐. 근데 고용이 늘었는데 그게 뭐 우리 지역이 있어도 또 소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소지역들에 따라서 또 뭐 불균등하게 됐는지 또는 뭐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판단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프로세스도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모니터링 자체가 이제 3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 세부 실천 계획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전략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전략 계획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링 주체도 차별화되어 있어요. 세부 실천 계획은 리지널 카운슬, 그리고 전략 계획은 5월의 옵서버토리나 테크니컬 그룹, 전략 계획 자체 그건 또 정치적 과정. 그리고 이게 기술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면 기술적 과정에서 그것들에 활용될 정보가 뭔지 정하고, 그 정치적 과정에서 다시 그것들을 확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기술적 과정에서 그걸 또 보고서로 만들고, 정치적 과정에서 평가 보고서를 승인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모니터링이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잖아요. 우리는 그냥 중앙정부가 정하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그냥 결정해버리면 끝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냐면, 결정된 정책의 사회적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청년 실업 대책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잖아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사회 주체들은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도. 안 그러면 정부가 뭐 돈 안 주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내실 있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냥 엉터리로 이제 뭐 결과를 만들어낸다든지. 근데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치는 것은, 복잡한 의사결정과 복잡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는 것은 설령 어떤 하나의 사안이 결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집행이 되는 단계에 가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프로세스지만 사회적 이행 가능성이 담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 거고요. 직업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에서 리저널 카운슬이 담당하는 훈련, 이것이 이제 지역별 훈련 계획에 따라 이제 됐는데,
거기서 보시면 계획의 준비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이 고려가 됩니다. 공공적 요구와 부문별, 섹터별 요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가 됩니다. 공공적 요구는 사회적 필요입니다. 그리고 섹터별 요구는 경제적 필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할 것 같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지역의 지자체장인데 이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에서 예컨대 뭐 전자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전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훈련에다가 돈을 많이 쓰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능한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돈을 쓰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유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돈을 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공적 요구는 바로 이런 두 번째 측면, 반드시 유능하지는 않겠지만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여건을 개선시켜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 지역에서 그 직업훈련을 시행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하나는 공공적 측면과 또 하나는 경제적 측면.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지자체도 그렇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그렇고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직업훈련을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은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회보장정책으로서의 의미도 굉장히 크다. 그러나 다른 고용정책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38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지역 차원에서의 직업훈련 공급 절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2015년 이후에 이제 그 개편 내용은 사실 이걸 뺄까 하다가 넣어놨는데 왜냐하면 이 2015년 이후 개편된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가 개인훈련 계좌제의 도입과 기업의 의무분담금 제도 개편이 있는데 기업 의무분담금 제도 개편 부분은 그 지역 고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고 개인 훈련 계좌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만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프랑스에서는 자기가 훈련을 받고 싶으면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사용자에게 나 이제 그 일하는 내 근무 시간 동안에 어디 가서 내가 뭐 좀 교육을 받겠다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그 교육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과거에는 DIF라고 하는 걸로 있었는데 이거는 취업 기간에만 이제 유지가 됐었던 겁니다. 취업을 했을 때만 이제 뭐 근속 1년마다 뭐 몇 시간씩 이렇게 그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 2015년부터 개인 훈련 계좌제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업뿐만 아니라 실업을 했을 때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제 그 근속을 할 때마다 연간 150시간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24시간씩 최대 150시간까지 한 연도에 이제 그 누적이 됩니다. 9년 동안에 걸쳐서. 그리고 특히 재밌는 것이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도입을 한 것이 사업주의 근로자 대상 의무 경력 개발 상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동시장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근로자들이 계속 자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사실 많은 근로자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가 어떻게 이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커나가면 좋을지 뭐 이런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멍청하니 그냥 일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주위를 둘러봤더니 내 주변의 것들은 다 저만큼 가 있고 자기 이제 뒤처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모든 근로자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경력 개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6년에 한 번씩은 외부 컨설턴트한테 그걸 다 리뷰를 또 받고 개인들이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빠르게 일어나는데 개인들이 이제 적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역고용에 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업훈련도 실업자가 생겼을 때 직업훈련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죠. 고용 문제도 기업이 막상 파산 지경에 갔을 때 뭐 고용 대책을 어떻게 세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근로자들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 고용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그 전문 분야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접 직업능력 개발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하는데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은 그래서 이게 근로자나 기업 대상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업훈련에서 다루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직업훈련 정책의 영역에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은 훨씬 더 넓은 다양한 활동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고용 정책 관점에서는 기업이나 개인 대상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의무 분담금 제도 개편 239페이지 넘어가시고요. 240페이지에 국가 고용 직업 교육 및 진로위원회 크네포프 이게 이제 2015년부터 도입이 된 건데 방금 전에 프랑스가 지역에서도 사자 합의 구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CCREFP가 중앙에서도 이 사자 합의 기구가 있습니다. 크네포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크네포프는 국가, 지역, 노사대표 이 네 개의 그 집단의 대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0페이지 밑에 보시면 크네포프의 조직이 이사회가 18명이고요. 총회가 59명이고 회원이 235명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방에서 중앙과 지방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말도 못하게 이제 복잡하죠. 근데 왜 말도 못하게 복잡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과 지방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계획들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해서 수행하고 그것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41페이지에 이제 국가위원회로서 크네포프의 역할에 대해서도 쭉 적어놨습니다. 프랑스 사례의 특징을 요약을 하면 CPR-DFP가 또는 최근에 이제 CPR-DFOP가 지역 내 모든 직업훈련을 원칙적으로 포괄한다. 무슨 얘기냐면 CPR-DFP에 들어오지 않은 직업훈련은 프랑스 지방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뭐 중간중간에 생겨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없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직업교육훈련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법적 규정에 근거해서 참여한다. 우리는 이런 참여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죠. 다음 242페이지로 와서 특히 재밌는 것이 산업계의 참여인데 산업계는 사자 4개 그룹 중에 하나로 참여할 뿐입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 공공적 요구까지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CCREFP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정교한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과정, 정치적 과정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리저널 카운슬, 그 지방의회가 중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에서. 그러나 독점적이지 않다. 지방의회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가서 지역에서 노동시장 모니터링에서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거는 지역 고용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역 고용 사업에서도 지역 고용 포럼도 이제 운영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고용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인자위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역 내에서 각 지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미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라든지 조사보고 이런 것들도 지역 내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거죠. 이런 경우죠. 지자체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청년 문제에 대해서 대학 교수 몇 분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이제 지자체로 냅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일단 제출이 되고 나면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에 대해, 그리고 또 지자체 담당자들도 이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 뭐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연구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서 이게 또 발전을 해야 하는 건 또 아니고 예전에 예를 들어 어떤 뭐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도 그대로 또 반복이 되고.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그런 걸 꼭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인자위가 이제 최근에 조사 연구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지역 노동시장 모니터링에서 안정적인 조직적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계신 어떤 개인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가 개인에게 들어가고 없어져 버리는 건 이거는 조직적 역량으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내에서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스토어되고 저장되고 지역 내에서 서큘레이트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조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 역량을 뭐 지역 고용 포럼의 형태를 통하든 아니면은 지역 발전 연구원의 형태를 통하든 그런 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도 지역 고용 차원에서 지역 고용의 발전 차원에서 꼭 이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프랑스에서 그러면 지역에다가 이제 지역 노동시장 모니터링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기구가 중앙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지역에 편중된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펀딩을 지역 노동시장 모니터링 기구에 대한 펀딩을 중앙과 지방 50대 50을 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노동시장 모니터링 기구가 만들어내는 것이 반드시 지방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 모니터링입니다. 그런 방안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직 관리자에 대한 직업 상담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것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프랑스에 대한 얘기고 244페이지로 와서 스페인 사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역별 고용 직업훈련 정책이 국가 전체의 적극적 고용 정책의 틀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그러니까 고용 및 사회보장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CCAA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속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중앙정부는 국가공공고용서비스 또는 우리로 치면 고용센터 관리 조직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지역교육훈련 담당 기구들에서 담당을 합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 재밌는 것이 2012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적극적 고용 정책이 스페인 고용 전략이라는 것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고용 전략은 2012년에 이제 최초로 수립이 됐습니다. 뭐냐면 스페인이 경제 2008년 금융위기에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뭐 20%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스페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신 스페인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당신네들 고용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국가 고용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원래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게 국가 고용전략을 만들라는 그런 권고안을 냈었는데 이걸 지키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 유럽연합도 돈 받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해. 라고 이제 유럽연합에서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고용전략을 유럽연합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용전략 자체는 지금 보면 2년에서 한 4년 정도 텀으로 이제 되고 이
예를 들어 3년짜리 고용 전략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매년 연간 고용 계획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연간 고용 계획 안에는 원칙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모든 고용 사업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도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업교육, 스페인의 그 직업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45페이지 표 184에 있는데 요거는 그 뒤에 그 재정 배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필요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수요 기반 훈련, 요거는 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시키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공급 기반 훈련, 이거는 훈련 기관에서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고요. 고용 훈련 교대, 요거는 도제 훈련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직업 훈련에 대한 재원,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 소스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사업주들과 근로자가 훈련 분담금, 트레이닝 레비, 이걸 이제 냅니다. 우리로 치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됩니다. 그걸 내고, 그 다음에 일반 회계가 이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러피언 유니언에서 이제 넘어오는 돈이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유럽 연합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뭐 핵심은 두 가지고, 유럽 연합에서 넘어온 돈까지 해서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 246페이지에서 보시면 247페이지 표 185를 보시면, 그래서 훈련 분담금, ESF가 유럽 사회기금입니다. 소셜 펀드, 유로피언 소셜 펀드, 그 다음 세페가 일반 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펀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 개 소스에서 나오는 거를 하나의 펀드로 국가 일반 예산에다 다 통합을 시켜버려요. 우리는 지금 고용보험의 직업능력 개발 계정이 따로 있고, 일반 회계, 뭐 직업훈련이나 고용 관련 사업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같은 경우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분담금, 훈련 분담금, 그 다음 유러피언 유니언에서 넘어오는 것, 그 다음 일반 회계에서 넘어오는 것, 이걸 다 묶어가지고 그냥 정부 일반 회계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나눕니다. 어떻게? 246페이지에 있는데 Sectorial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Labor 그리고 Council of Minister라는 절차를 통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 산업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뭐 예를 들어 직업훈련 같은 경우 한 절반, 그 다음에 지방이 뭐 한 30, 40%, 그 다음에 또 산업이 또 한 20%뭐 이렇게 쓰는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24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247페이지의 그 수요 기반 훈련과 공급 기반 훈련, 이것에 따라서 훈련의 성격에 따라서 재정을 어떻게 나눌지도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248페이지부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역별 고용 직업훈련 재정의 배분은 적극적 고용정책 관련 재정의 배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선 적극적 고용정책의 핵심 정책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냐면 자동 배분목이 있고 성과 배분목이 있습니다. 자동 배분목은 뭐냐면 어떤 지역에 인구가 많다라든지 실업자가 많다라든지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냥 그것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 인구수에 비례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음 성과 배분 몫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 지역에서 고용 정책을 폈을 때 그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주고 안 좋으면 덜 주는 것입니다. 그 퍼센트도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자동 배분이 더 많았는데 그것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눠주는 것 같은 경우도 전략적 목표와 구조적 목표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목표는
스페인의 적극적 고용 정책에서 특별히 중요성을 갖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구조적 목표는 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그 노동시장을 이제 커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 목표와 구조적 목표에 대해서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게 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방으로 나가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첨예한 이해 충돌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로 정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어떤 통계로 예컨대 측정을 할 건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과 지방이 이 지표들의 설정 또는 조정과 관련된 이 뭐라고 하니까 협의 과정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 목표 실적 그리고 그것을 종합한 종합 지표가 작성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순위를 쫙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배분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고용 및 노동 분야 위원회에서 이제 실제로 재정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의 포션이 얼마냐면 중앙정부가 51%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체는 49%입니다. 그 251페이지 표 188을 보시면 이게 그 스페인의 지역이 한 11, 6개 이제 지역이 있잖아요. 이 15개 지역이 모두 다 참여를 합니다. 이 그 조정 과정에. 근데 그래서 지역에서 한 16명, 15명 정도의 대표가 쫙 오고 중앙정부는 한 사람이 오는 거죠. 하지만 중앙정부가 51%의 발언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지향은 합의를 지향을 하지만 정히 합의가 안 된다. 또는 결국 중앙정부가 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목표별 지표 설정 과정은 이제 그 온라인 네트워크로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적극적 고용 정책의 정책 영역 구분을 이제 보시면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적극적 고용 정책의 핵심 정책 영역을 6가지로 나눴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 진로 가이드 이런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 훈련이 있고 일자리 창출 영역 이게 번호가 하나씩 밀렸네요. 1, 2, 3이 이제 고용 기회가 되고 4가 고용 접근에서의 평등한 기회, 영역 5가 기업가 정신, 영역 6이 국가 고용 시스템 제도적 발전, 인프라 쪽이 되겠습니다. 이 6개 정책 영역에 대해서 연방 고용 계획 내에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모두 수록합니다. 그래서 연간 고용 정책 계획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보면 스페인에서 그 해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지금 중앙에서 하는 일, 지방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알려면 연구자도 참 괴로운 프로세스를 거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 내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면 여기저기 전화를 하거나 자료 협조를 받거나 그래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 고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 브로드한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것이고, 연간 고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들을 모두 다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오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 187에 보시면 정책 영역별 그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수를 이제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2014.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제 그 422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도 이렇게 뭐 사업을 정한다면, 사업들을 이제 뭐 총괄을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뭐 산업계가 뭐 마음만 합치면 이것만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간 고용 계획을 만드는 것까지는 리스트업 하는 거니까. 근데 훨씬 더 복잡한 게 뭐냐면 정책 영역별로 지표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을 만드는 겁니다. 2014년 국가 고용 계획에 따르면 6개 정책 영역에 대해서 33개의 목표가 있고
구조적 목표 29개, 전략적 목표 5개가 저기 설정이 되고, 정책 목표 전체에 대해서 총 26개의 이제 지표들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5개 지표, 훈련에 대해서는 6개, 뭐 고용기회는 2개, 그리고 26개에 대해서 전체 57개의 구성 요소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들은 다시 또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에피카시, 결과 측면, 커버리지, 적용 범위, 인텐시티, 정책 노력,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또 이제 구분을 해 볼 수 있어요. 이 뒤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 지표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51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직업훈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 직업훈련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보면, 우선 자동 배분이 되는데, 그거는 지역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직업훈련 재정이 100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이제 지역으로 나눠진다. 그 30% 중에서 60% 정도는 자동 배분입니다.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그 퍼센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걸 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또 자기네들 내부 자료라고 이제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 재정이 또 성과 기준으로도 나눠집니다. 해당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목표, 구조적 목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목표와 구조적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데, 전체 재정의 한 40% 정도를 그거에 따라서 나눠준다.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4개, 구조적 목표에 대해서는 7개. 그것을 각각 50대 50의 가중치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략적 목표의 지표들을 보시면 252페이지에서 전략적 목표는 전체 100% 중에서 50%의 가중치를 갖는데 4개 영역으로 됩니다. 청년층, 특히 이제 실업자 집단,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적극적 및 소극적 고용정책의 그 영향력, 임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 4가지 전략적 영역이 있고, 4가지 전략적 영역 각각에 대해서 지표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별 가중치가 영역 A, 예를 들어 청년층 같은 경우는 40%, B는 25% 이렇게 이제 가중치가 다 나눠지도록 되어 있고, 구조적 목표 같은 경우는 6개의 이제 영역이 있죠. 6개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 또 가중치를 다 이제 정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프로세스를 중앙과 지방 그리고 산업계가 다 협의를 통해서 다 정한다는 것입니다. 계산 공식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구조적 목표 중에서 직업훈련 관련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3페이지에서 요소별 요약에서 영역 2 훈련이다 그러면은 2.1, 2.2, 2.3, 2.4, 2.7 중간에 이제 2.5, 2.6 이거는 이제 다른 지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개의 지표에 대해서 가중치를 이제 지표 2.3 같은 경우가 35%의 가중치를 갖고, 지표 2.4가 30%의 이제 가중치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전략적 목표 같은 경우, 그 직업훈련 관련 내용에서 이제 그 지표들을 또 요소별로 정한 것도 253페이지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업훈련 관련 영역에서 요소 C.1, 그 다음 C.2, C.3 이것들의 각각의 이제 정의가 있고, 요소별 가중치가 이제 15%, 40%, 45%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소 C.1에 대해서는 뭘 갖고 이제 측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C2에 대해서도, C.2에 대해서도 254페이지부터 뭐 보시면 정의가 되어 있고, 요소 C.3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에 구조적 목표의 지표 설정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 영역별로 그 가중치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이 25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56페이지에서 직업훈련 관련 영역에서의 세부 내역들을 이제 다시 또 5개의 지표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가중치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에서 보면, 예를 들어 지표 2.1
이거는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의 노력 향상을 얼마나 했느냐. 그 지표 2.1에 대해서 다시 또 요소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중치를 다 따로 정합니다. 이 가중치는 지표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요소별로. 그럼 2.1.1을 만드는데 다시 또 네 가지로 나눠요. 2.1.1 A, B, C, D. 그것들에 대해서 값을 다 구하고 그걸 다 구한 다음에 이제 2.1.1을 계산을 합니다. 2.1.2도 그렇고 258페이지에는 지표 2.2에 대한 게 있고요. 258페이지, 259페이지에는 2.3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쭉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의 경우 제가 여기다가 그 지표들 사례들을 이제 적었는데 이건 직업훈련에 대해서만 이렇고 다른 정책 영역들에 대해서도 이런 지표들이 모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픽스되면 뭐 영원 불멸하는 건 아닙니다. 정책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당연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중앙과 지방이 계속 이제 협의를 해서 바꾼다는 거고요. 그래서 263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지역별 고용 및 직업훈련 시스템은 모두 다 행정구역 단위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역 고용 직업훈련 시스템은 아마도 행정구역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물론 인접 지자체와 연계해서 뭐 경제권별 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일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역을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되 인접 지역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별 고용 및 직업훈련 시스템에서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하고 스페인을 보시면.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자 합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프랑스에서는 고용정책의 책무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방과 이제 계약을 하면서 지방에 상당히 굉장히 많은 역할을 주게 된 것이고, 근데 그 지역에서 중요한 액터가 산업계와 노동계니까 산업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구조로 이제 돼 있다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이 산업이나 산업도 다양하고 사람들의 구성도 다양하고 그래서 고용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리고 지역별 고용이나 직업훈련 재정이 이제 일정한 공식에 따라 배분되는데 특히 그러한 그 공식에 따른 배분이 두드러진 것이 이제 스페인 사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지역별로 어떤 뭐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지역 고용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려면 지역이 안정적인 이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사례처럼 지역으로 고용정책 예산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도 일정한 그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눠주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방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고용정책의 경우는 이제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단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에서 고용정책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재정 배분에 반영하는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전체 고용정책 시스템에서 지역과 산업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역 산업으로 이제 분권시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264페이지에서 지역 차원에서 고용정책이 직업훈련만이 아니라 고용정책이라는 직업진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긴밀한 연계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직업훈련이 지역 고용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이들 나라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쨌든 사람들에게 취업 역량을 키워줘야지 그 다음에 뭐 일자리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도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지역 고용 정책에서 외국의 경우도 직업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직업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이제 그 기획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 진로라든지 그런 것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노동 시장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기반한 지역별 고용 및 직업 훈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그래서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경우 이제 조금 특징이 다르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역별 옵서버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방이 합의한 정교한 모니터링 지표 체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실제 상황을 정교하게 모니터링하는,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장치들은 어쨌든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함의를 갖느냐, 우리나라가 지역고용 정책을, 지역고용을 이제 확대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지역 내에서 지역 노동시장을 모니터링,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뭐 정책을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정책을 바꾼다든지 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노동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전문적인 지역 노동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사실 직접 정책을 다루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얼마나 제가 말씀드린 게 피부에 와닿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지역 고용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저는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일본도 이제 지역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의 사례들도 보면서 그냥 중앙에서 시키는 사업들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용 정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지역고용 정책 시스템 해외 사례에 관하여 한국직업민혁개발원의 최영석 박사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